이혼하면 이 집 줄게. 집이요? 시골에 있는 외가집. 나는 필요 없으니 네가 가져요. 이혼하면 이 집 줄게. 남편 재훈이 던진 그 한마디는 30년 결혼 생활의 끝이었다. 정희 56살.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 책상 너머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이제는 남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을 보는 사람. 집이요? 정희는 되물었다. 재훈은 서류를 밀어냈다. 시골에 있는 외갓집. 할머니가 물려준 거. 100년은 됐을걸. 나는 그 집 필요 없으니까 내가 가져. 2024년 봄 서울 강남의 한 변호사 사무실. 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렸지만 정희의 마음은 한겨울처럼 얼어붙어 있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 그것도 정희보다 20살이나 어린 회사 후배와. 위자료는 따로 주고 집도 주는 거니까 합의 이혼으로 하자. 재판 가면 시간만 오래 걸려. 재훈의 목소리는 비즈니스 거래를 하듯 건조했다. 정희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충청북도 괴산군 어느 산골 마을에 있는 집. 사진으로만 몇 번 본 적이 있었다. 재훈의 외할머니가 평생 살던 곳. 10년 전 돌아가신 후로는 비어 있었다. 알았어요. 정희는 짧게 대답하고 서류에 서명했다.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았다. 지쳤다. 30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댁 눈치 보고 아이 둘 키우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선 정희는 멍하니 거리를 걸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옷에 떨어졌다. 예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저 공허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다. 재훈은 이미 짐을 빼고 나갔다. 거실 소파, 식탁, TV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정희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이제 어떻게 살지? 30년을 전업주부로 살았다. 경력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었다.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는 서울에서 혼자 살기 빠듯했다. 두 아들은 이미 결혼해서 독립했다. 큰아들 준혁이는 미국에 있었고 둘째 민호는 서울에 살았지만 신혼이라 자주 보기 어려웠다. 다음 날 정희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엄마 시골집 좀 보러 가려고 하는데. 시골집이요? 무슨 시골집? 정희는 이혼한 사실을 아직 아들들에게 말하지 못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가 헤어졌다고, 내 아빠가 바람을 폈다고. 할아버지 외갓집. 엄마가 받게 됐어. 한번 가볼까 해서. 아, 그 집이요? 괴산에 있다던. 괜찮으세요? 제가 같이 갈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혼자 다녀올게. 전화를 끊고 정희는 가방을 챙겼다. 일단 그 집을 보고 결정하자. 팔아야 할지 아니면 거기서 살아야 할지. 사흘 후 정희는 괴산행 버스에 올랐다. 서울에서 2시간 반. 창밖으로 도시의 빌딩들이 사라지고 산과 들판이 펼쳐졌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지만 정희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괴산 버스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30분을 더 들어갔다. 길은 점점 좁아지고 사람도 점점 줄어들었다. 산골 마을이었다. 집이 여기저기 듬성듬성 있었고 밭과 논이 대부분이었다. 여기가 맞나요? 주소가. 택시기사가 핸드폰 지도를 보며 중얼거렸다. 정희도 잘 몰랐다. 재훈에게 받은 주소만 들고 왔다. 저기 저 한옥 같은데요? 기사가 가리킨 곳에 오래된 집이 보였다. 정희는 택시에서 내렸다. 기사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다. 여기 혼자 계실 건가요? 마을도 거의 빈집인데. 괜찮아요. 친척집이에요.
정희는 그렇게 말하고 택시를 보냈다. 혼자 남자 집을 바라보았다. 한옥이었다. 기와 지붕의 나무 기둥, 흙벽. 100년은 좋게 넘어 보였다. 대문은 낡아서 삐걱거렸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하지만 뼈대는 튼튼해 보였다. 정희는 천천히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마당 가운데 우물이 하나 있었다. 뚜껑이 덮여 있었지만 나무가 썩어서 위태로워 보였다. 조심스럽게 우물을 지나 대청마루로 올라갔다. 할머니. 정희는 중얼거렸다. 재훈의 외할머니. 생전에 몇 번 뵌 적이 있었다.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던 분이었다. 시댁에서 구박받을 때도 할머니만은 정희 편을 들어주셨다. 며느리가 고생이 많구만. 우리 재훈이가 복받은 거야. 그때 할머니가 해주셨던 말이 떠올랐다. 정희는 코끝이 찡해졌다. 할머니가 살아계셨다면 이 이혼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속상해 하셨을까. 집 안으로 들어갔다. 먼지가 자욱했다. 10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집이었다. 하지만 가구들은 그대로 있었다. 낡은 장롱, 밥상, 이불.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정희는 방을 하나하나 둘러보았다. 안방, 건너방, 부엌, 광, 집은 생각보다 컸다. 방이 5개나 되었다. 서울 아파트보다 훨씬 넓었다. 부엌에 가보니 옛날 아궁이가 그대로 있었다. 전기는 끊겨 있었지만 수도는 나왔다. 낡은 수도꼭지를 틀자 녹물이 한참 나오다가 맑은 물이 나왔다. 여기서 살 수 있을까? 정희는 중얼거렸다. 서울 아파트는 전세였다. 재혼 명의였으니 나가야 했다.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서울에서 원룸이라도 구하면 빠듯하게 살 수는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이 집이 낡기는 했지만 적어도 내 것이었다. 아무도 쫓아낼 수 없는 공간. 그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다. 정희는 결심했다. 여기서 살아보자. 서울을 떠나 새로운 시작을 하자. 56, 아직 늦지 않았다. 마당에 나와 주변을 둘러보니 산이 보였다. 공기가 맑았다. 새소리가 들렸다. 서울의 매연과 소음에 지쳐있던 정희에게는 이 고요함이 낯설면서도 좋았다. 그때 옆집에서 한 할머니가 나왔다. 아이고, 여기 누구요? 정희는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저 이 집 주인, 며느리였던 사람입니다. 아, 그래. 재훈이네 집이지? 오랜만이네. 할매 돌아가시고 집이 비었는디 누가 온다 했나? 제가 이제 여기 살려고요.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웃으며 말했다. 그래, 잘 왔네. 마을이 다들 늙어서 젊은 사람 없는디 반갑네 그라.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김순자 할머니였다. 올해 80이라고 했다. 평생을 이 마을에서 사셨다고 했다. 그 집 오래됐는디 손볼 데가 많을 거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우리 아들한테 연락해서 도와주게 할게. 고맙습니다, 할머니. 정희는 진심으로 감사했다. 낯선 곳에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고마웠다. 그날 밤 정희는 안방에 이불을 펴고 누웠다. 전기가 없어서 촛불을 켰다. 창문 너머로 별이 보였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 가득했다. 정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혼자서. 무서웠지만 동시에 자유로웠다. 다음 날부터 정희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먼지를 닦고 잡초를 뽑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통하게 했다. 김순자 할머니의 아들이 와서 전기를 연결해줬다. 수도는 이미 나왔으니 이제 살만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집이 조금씩 사람 사는 모습을 갖췄다.
정희는 장을 보러 마을 아래 작은 슈퍼에 갔다. 거기서 마을 사람들을 몇 명 더 만났다. 모두 나이 든 분들이었다. 젊은 사람은 정희가 유일했다. 여그 혼자 사시기 쓸쓸하지 않나? 슈퍼 주인 할머니가 물었다. 정희는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다. 혼자가 편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외로움이 밀려왔다. 산골 마을은 해가 지면 금방 어두워졌다. 가로등도 몇 개 없어서 칠흑 같았다. 정희는 TV를 켜놓고 소리라도 들으며 지냈다. 보름이 지났을 때 정희는 마당의 우물이 신경 쓰였다. 뚜껑이 썩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를 상태였다. 위험했다. 정희는 김순자 할머니의 아들 영수에게 부탁했다. 우물 뚜껑 좀 새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야지. 저 우물은 옛날부터 있던 건디 한번 봐야겠네. 영수가 다음날 와서 우물을 살폈다. 뚜껑을 열자 썩은 냄새가 올라왔다. 이거 깊네요. 한 10m는 되겠는데. 밑에 물이 있는지 모르겠네. 영수가 손전등으로 비춰봤지만 바닥이 보이지 않았다. 일단 뚜껑 새로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메워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위험해요. 그럴까요? 정희도 그게 나을 것 같았다. 오래된 우물이니 무너질 위험도 있었다. 그럼 흙으로 메워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 날 영수가 작은 포클레인을 가지고 왔다. 우물을 메우려면 흙이 많이 필요했다. 영수는 마당 한쪽을 파서 흙을 퍼냈다. 아이고, 여기 딱 묵네. 파기 쉽네 그라. 영수가 포클레인으로 흙을 파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 때 갑자기 포클레인이 푹 꺼졌다. 이게 뭐여? 영수가 내려서 확인했다. 땅이 꺼진 곳에 구멍이 있었다. 손전등으로 비춰보니 아래가 텅 비어 있었다. 아지매, 이거 바보이소. 정희가 달려갔다. 영수가 가리킨 곳을 보니 정말 구멍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로 공간이 보였다. 지하실인가? 글쎄, 지하실 같기도 하고. 이거 뭐고? 두 사람은 흙을 더 파냈다. 구멍이 점점 커졌다. 그리고 드러난 것은 돌계단이었다. 땅속으로 내려가는 계단. 정희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100년 된 집 아래에 숨겨진 공간. 도대체 무엇이 있는 걸까? 들어가 봐도 되겠네? 영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들어가 봐요. 영수가 먼저 계단을 내려갔다. 정희도 뒤따라 내려갔다. 계단은 생각보다 깊었다. 한 20개쯤 내려가자 바닥이 나왔다. 손전등 불빛 아래 지하 공간이 드러났다. 넓었다. 가로 세로 10m는 되어 보였다. 천장도 높았다. 그리고 벽에는 선반이 있었다. 선반 위에는 항아리들이 놓여 있었다. 이게 뭐고? 영수가 항아리 하나를 열어봤다. 안에는 쌀이 들어 있었다. 오래되어 상한 쌀이었지만 분명 쌀이었다. 다른 항아리도 열어봤다. 된장, 간장, 참기름. 모두 오래되어 변질되었지만 식량이었다. 이거 방공호인가? 정희가 중얼거렸다. 한국 전쟁 때 만들어진 방공호. 아니면 일제강점기 때 숨어 지내던 공간. 구석에는 나무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정희가 하나를 열어봤다. 안에는 옛날 옷들이 들어 있었다. 한복, 두루마기, 버선. 또 다른 상자에는 책들이 있었다. 오래된 책들. 한자로 쓰여 있어서 읽을 수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상자. 가장 안쪽에 있던 작은 상자를 열었을 때 정희는 숨이 멎었다. 상자 안에는 금부치들이 들어 있었다. 금반지, 금팔찌, 금비녀. 그리고 오래된 문서들. 이게 뭐예요? 정희의 손이 떨렸다.
영수도 놀란 얼굴로 상자를 들여다보았다. 이거 진짜 금인가? 모르겠어요. 아니, 진짜 같은데.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상자를 바라보았다. 정희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왜 할머니는 이런 것들을 지하에 숨겨두었을까? 영수는 정희에게 조심하라고 신신당부하고 돌아갔다. 혼자 남은 정희는 금부치와 문서들을 집 안으로 가져왔다. 손전등 불빛 아래서 하나하나 살폈다. 금반지는 5개였다. 모두 묵직했다. 진짜 금이 분명했다. 금팔찌는 2개, 금비녀는 3개. 정희는 보석에 대해 잘 몰랐지만 이 정도면 꽤 가치가 있을 것 같았다. 문서들은 더 흥미로웠다. 한자로 쓰여 있어서 읽기 어려웠지만 몇 개는 한글로 쓰여 있었다. 정희는 그 중 하나를 펼쳤다. 1943년 8월 15일. 오늘 일본 놈들이 또 쌀을 가져갔다. 마을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 나는 우리 집 쌀을 땅속에 숨겼다. 금부치도 모두 숨겼다. 언젠가는 이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다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날이 오리라 믿는다. 정희는 숨이 막혔다. 일제강점기 때 쓴 일기였다. 할머니가 쓴 것일까? 아니면 할머니의 어머니, 즉 증조할머니가. 다른 일기장도 펼쳐봤다. 1950년 6월 27일. 전쟁이 났다. 인민군이 마을에 들어왔다. 우리는 모두 산으로 피신했다. 나는 집에 남아있는 식량과 재산을 지하에 숨겼다.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린다. 한국 전쟁 때도 이 지하 공간을 사용했구나. 정희는 깨달았다. 이 집의 주인들은 전쟁과 고난의 시기마다 소중한 것들을 여기에 숨겨두었던 것이다. 정희는 밤새도록 일기를 읽었다. 일제강점기부터 한국전쟁, 그리고 전쟁 이후까지 한 가문의 역사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 그 중에서 정희의 눈길을 끈 문장이 있었다. 1955년 3월 12일. 딸 옥순이가 결혼했다. 사위가 좋은 사람이다. 나는 딸에게 이 집을 물려주기로 했다. 하지만 지하의 비밀은 아직 말하지 않았다. 때가 되면 말해줄 것이다. 옥순, 재훈의 외할머니 이름이었다. 그럼 이 일기를 쓴 사람은 재훈의 증조할머니였다. 정희는 깨달았다. 이 지하 공간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증조할머니가 할머니에게 말하지 않았고 할머니도 모른 채 돌아가셨다. 그리고 이제 정희가 그것을 발견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엄마 물어볼 게 있는데.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 네, 할아버지 어머니 말이야. 돌아가시기 전에 뭐 특별히 하신 말씀 없으셨니? 할머니요? 글쎄요. 제가 어렸을 때니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 집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어요. 집을 잘 지키라고. 집을 잘 지키라고? 네. 그 집이 우리 집안의 뿌리라고. 절대 팔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도 이 집이 특별하다는 걸 아셨던 것이다. 하지만 지하 공간까지는 모르셨던 것 같았다. 민호야, 사실은. 정희는 이혼한 사실을 말하려다 멈췄다. 아직은 아니었다. 좀 더 생각해봐야 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괜찮아. 전화를 끊고 정희는 다시 지하로 내려갔다. 낮에 보니 더 잘 보였다. 벽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한자였지만 몇 글자는 알아볼 수 있었다. 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정희는 그 글씨를 쓰다듬었다. 이 집의 주인들은 힘든 시기를 견뎌냈다. 전쟁도 가난도 모든 고난을 이겨냈다. 그리고 이 집을 지켜냈다.
이제 정희의 차례였다. 이 집을 지키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정희는 금붙이를 감정받기로 했다. 서울에 있는 귀금속 전문점에 전화를 걸어 사진을 보냈다. 며칠 후 연락이 왔다. 손님, 이거 진품입니다. 순금이에요. 시가로 따지면 한 5천만 원 정도 되겠네요. 정희는 전화를 받고 주저앉았다. 5천만 원. 평생 모아도 모으기 힘든 돈이었다. 위자료로 받은 돈보다 훨씬 많았다. 하지만 정희는 바로 팔 생각을 하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금붙이가 아니었다. 이 집의 역사이고 선조들의 고난이 담긴 유산이었다. 일제강점기 때 목숨처럼 지켜낸 것들, 한국 전쟁 때 숨겨둔 것들, 일단 보관해 두자. 정희는 금붙이를 다시 상자에 넣고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겼다.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 쓰면 되었다. 지금은 그냥 이 집을 고치고 여기서 사는데 집중하고 싶었다. 정희는 지하 공간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상한 식량들은 모두 버리고 항아리는 깨끗이 씻었다. 오래된 항아리였지만 아직 쓸만했다. 문서들은 조심스럽게 정리해서 상자에 보관했다. 언젠가 시간이 나면 제대로 읽어보고 싶었다. 영수가 와서 지하 공간을 보강해줬다. 계단을 든든하게 고치고 LED 조명을 설치했다. 환기를 위해 작은 환풍기도 달았다. 습기 제거제도 여러 개 놓았다. 이제 저장고로 쓰기 딱 좋겠네요. 온도도 일정하고. 영수가 만족스러워하며 말했다. 정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 동안 작업한 끝에 지하 공간은 깔끔한 저장고로 변했다. 정희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배운 대로 김장을 했다. 배추 100포기를 절여서 양념을 버무렸다.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뿌듯했다. 서울에서는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김장김치를 지하 저장고에 내려놓았다. 항아리에 담으니 옛날 방식 그대로였다. 정희는 항아리 뚜껑을 덮으며 중얼거렸다. 할머니, 제가 잘 지키고 있어요. 그때부터 정희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을 쓸고 텃밭에 물을 주었다. 김순자 할머니가 준 씨앗을 심었더니 상추며 고추며 제법 자라났다. 점심에는 직접 기른 채소로 밥을 해먹었다. 저녁에는 마을회관에 가서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사투리도 이제는 귀에 익었다. 아줌매, 요즘 얼굴에 생기가 도네그라. 김순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정희는 거울을 보며 놀랐다. 정말 얼굴이 달라졌다. 서울에 있을 때는 늘 피곤하고 지쳐 보였는데 지금은 피부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졌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많이 가르쳐 주셔서. 아이고 뭘.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지만 김순자 할머니는 정희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줬다. 장 담그는 법, 김치 담그는 법, 텃밭 가꾸는 법.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정희는 지하 저장고에서 또 다른 상자를 발견했다. 구석에 숨겨져 있어서 처음에는 못 봤던 것이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들이 나왔다. 흑백 사진이었다. 한복 입은 여자가 집 앞에 서 있는 사진, 아이 둘을 안고 있는 사진, 가족이 모두 모여 찍은 사진. 정희는 사진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다. 이 사람들이 이 집에서 살았던 것이다. 전쟁과 가난을 견뎌내며 이 집을 지켰던 사람들. 그중 한 장의 사진이 정희의 눈길을 끌었다. 젊은 여자가 마당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 뒤로 우물이 보였다. 지금의 우물과 똑같았다. 사진 뒷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다. 1948년 옥순 23. 재훈의 외할머니였다. 정희는 사진 속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아직 전쟁이 오기 전
젊고 아름다운 시절의 모습이었다. 그 웃음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가득했다. 정희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할머니도 젊은 시절이 있었고 꿈이 있었다. 하지만 전쟁이 왔고 고난이 왔고 그것을 견뎌내며 살아왔다. 그리고 지금 정희도 마찬가지였다. 이혼이라는 인생의 전쟁을 겪었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처럼 강하게 살게요. 정희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 집을 지키겠다. 할머니가 평생 지켜온 것처럼 정희도 이 집을 지키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호야. 네, 엄마. 무슨 일이세요?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엄마랑 아빠가 이혼했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한참 후에 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언제요? 2달 전에. 미안해. 이제야 말하게 돼서. 엄마, 괜찮으세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응, 괜찮아. 지금은 시골에서 잘 살고 있어. 오히려 이게 나은 것 같아. 시골이요? 그 할머니 집에서 살고 계세요? 그래. 여기가 좋더라.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좋고. 정희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말해줬다. 지하 공간을 발견한 것, 마을 사람들과 친해진 것, 텃밭을 가꾸는 것. 민호는 걱정스러워하면서도 엄마가 밝은 목소리로 말하는 게 신기한 듯 했다. 엄마, 제가 이번 주말에 갈게요. 엄마 얼굴도 보고 싶고. 그래, 와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전화를 끊고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밝았다. 별도 많았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다. 정희는 깨달았다. 자신이 잃은 것도 많았지만 얻은 것도 많았다는 것을. 남편은 잃었지만 자유를 얻었다. 아파트는 잃었지만 이 집을 얻었다. 서울의 편리함은 잃었지만 평화를 얻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찾았다. 56, 인생의 후반전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다. 주말 민호가 차를 몰고 왔다. 아내 수진도 함께였다. 정희는 대문 앞에서 2사람을 반겼다. 어머님. 수진이 달려와 정희를 안았다. 정희는 며느리의 따뜻한 포옹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생 많으셨죠?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미안해, 수진아.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 민호는 집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정희가 2달 동안 정성껏 가꾼 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마당은 깨끗했고 텃밭에는 채소가 자라고 있었다. 엄마, 여기서 혼자 이 많은 일을 다 하셨어요? 응, 마을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 혼자 한 건 아니야. 정희는 2사람을 안방으로 안내했다. 깨끗하게 정돈된 방이었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민호는 지하 저장고를 보고 싶다고 했다. 정희는 손전등을 들고 아들을 지하로 안내했다. 계단을 내려가며 민호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와, 이게 여기 있었다니. 대박이네요. 지하 공간은 이제 깔끔한 저장고였다. 벽에는 선반이 정리되어 있고 김장김치가 담긴 항아리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다. LED 조명이 환하게 공간을 밝히고 있었다. 엄마, 여기 진짜 넓네요. 이거 카페로 만들어도 되겠는데요? 민호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정희는 그 말에 뭔가 떠올랐다. 카페? 아니면 작은 게스트하우스?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았다. 저녁은 정희가 직접 담근 김치와 텃밭에서 딴 채소로 만든 된장찌개였다.
민호 부부는 맛있게 먹었다. 어머님, 이거 서울에서 먹던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다. 정희는 뿌듯했다. 요리 솜씨가 늘었다. 서울에서는 늘 대충 끼니를 때웠는데 여기서는 정성껏 요리하게 되었다. 식사 후 셋이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아빠는 연락하세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필요 없어. 그래도 민호야, 엄마는 괜찮아.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게 더 좋아. 아빠 눈치 안 보고, 시댁 눈치 안 보고.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민호는 엄마의 표정을 살폈다. 정말 괜찮아 보였다. 서울에 있을 때보다 훨씬 밝고 편안해 보였다. 다음 날 아침 민호 부부가 서울로 돌아갔다. 정희는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들며 배웅했다. 차가 멀어지자 다시 혼자가 되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다. 정희는 텃밭으로 가서 물을 주었다. 상추가 싱싱하게 자라고 있었다. 고추도 작은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대문 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사람 있어요? 정희가 나가보니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양복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어딘가 점잖아 보이는 사람이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남자는 명함을 꺼냈다. 부동산 중개인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괴산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집 주인분이신가요? 네, 제 집인데요.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다. 혹시 이 집 파실 생각 없으세요? 제가 좋은 조건으로 매입할 분이 있어서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팔 생각 없어요. 한 번만 들어보세요. 좋은 가격 드릴게요. 이 동네에 펜션 지으려는 분이 계신데 이 자리가 딱 좋대요. 아니요, 관심 없습니다. 정희는 단호하게 말했다. 남자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명함을 건넸다. 그래도 혹시 마음 바뀌시면 연락 주세요. 남자가 돌아간 후 정희는 명함을 구겨서 버렸다. 이 집은 절대 팔 수 없었다. 할머니가 평생 지켜온 집, 선조들의 역사가 담긴 집. 하지만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마을 슈퍼 주인이 정희를 찾아왔다. 아줌매, 요즘 동네에 소문이 도네요. 그 집 땅에 뭔가 묻혀 있다고. 정희는 놀라서 물었다.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려요? 글쎄요. 근디 조심하세요. 요즘 외지 사람들이 이 동네 기웃거린다 하더라고. 정희는 불안해졌다. 지하 공간과 금부치에 대해 아는 사람은 영수뿐이었다. 영수가 말했을 리 없었다. 그럼 누가? 며칠 후 밤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마당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 정희는 조심스럽게 창문 너머를 봤다. 손전등 불빛이 보였다. 누군가 마당을 뒤지고 있었다. 정희는 황급히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침입자는 이미 도망간 후였다. 하지만 마당 곳곳이 파헤쳐져 있었다. 할머니, 여기 혼자 사시기 위험한 것 같은데요. 가족분이랑 같이 사시는 게 어때요? 경찰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제가 조심할게요.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날 밤 정희는 금붙이 상자를 꺼내 다시 확인했다. 다행히 집 안까지는 침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언제 또 올지 몰랐다. 다음 날 김순자 할머니가 찾아왔다. 아줌매,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다며? 경찰차가 왔다 갔다 하더라. 정희는 어젯밤 일을 설명했다. 김순자 할머니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 부동산 중개인 말여. 그 사람이 수상해. 요즘 이 동네 땅 싹쓸이 하려고 돌아다니는데. 안 파는 집은 온갖 방법 다 써서 내보낸대요. 그게 무슨
조심해요. 그 사람들 장난 아니라 카이. 우리 옆 동네에서는 집에 불도 났었어. 정희는 등골이 오싹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조용히 살려고 여기 왔는데 이제는 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워야 하는 건가?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창밖의 모든 소리가 누군가 침입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 고양이가 지나가는 소리. 정희는 핸드폰을 꺼내 민호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다. 하지만 아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정희는 핸드폰을 다시 내려놓았다. 대신 방망이를 하나 준비해서 머리맡에 두었다. 누가 침입하면 싸울 준비를 했다.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다. 하지만 악몽을 꿨다. 누군가 집에 불을 지르고 정희는 도망치지 못하는 꿈. 깨어났을 때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창밖은 이미 밝았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지만 정희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다. 어떡하지? 정희는 중얼거렸다. 이 집을 지킬 수 있을까? 혼자서. 정희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마을회관으로 갔다.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계셨다. 할머니들, 제가 여쭤볼 게 있어요. 정희가 말하자 김순자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말해봐요. 요즘 이 동네에 부동산 중개인들이 많이 온다고 들었어요. 혹시 다른 분들도 집 팔라는 연락 받으셨어요? 여러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한 할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나도 받았지. 작년부터 계속 오더라고. 좋은 가격 준다고. 근디 나는 안 팔았어. 여그가 내 고향인디 어딜 가노. 다른 할머니도 거들었다. 우리도 안 팔았어. 근디 옆 마을에서는 많이들 팔았다 카더라. 돈 많이 준다고 해서. 정희는 상황을 파악했다. 누군가 이 지역 땅을 대규모로 매입하고 있었다. 펜션이나 리조트를 지으려는 것 같았다. 그리고 안 파는 집들은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우리 집에 어젯밤에 도둑이 들었어요. 마당을 파헤치고 갔어요. 정희의 말에 어르신들이 술렁였다. 뭐, 그게 무슨 소리여? 경찰은 신고했는데? 네, 했어요. 근데 범인을 못 잡았어요. 김순자 할머니가 심각한 표호로 말했다. 아줌에 조심해야 돼. 우리끼리 돌아가며 밤에 순찰이라도 돌아야겠네.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며 밤에 정인의 집 주변을 살폈다. 김순자 할머니의 아들 영수도 매일 저녁 들러 집을 점검해줬다. 아줌에 CCTV 하나 달아야겠는디요. 제가 설치해드릴게요. 고마워요, 영수씨. CCTV가 설치되고 나서 정희는 조금 안심이 되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다. 일주일 후 다시 부동산 중개인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양복 입은 남자 둘이 함께였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는 가격을 더 올려드릴게요. 3억? 정희는 놀랐다. 3억? 이 낡은 집과 땅이 3억이라니. 분명 뭔가 있는 것이다. 왜 이렇게까지 이 집을 사려고 하세요? 정희가 되물었다. 중개인은 잠시 당황한 듯 보였다가 대답했다. 이 지역에 큰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리조트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지금 파시면 좋은 가격 받으실 수 있어요. 안 팔아요.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요? 정희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중개인은 표정이 굳어졌다. 계속 버티시면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개발 들어오면 어차피 수용될 텐데. 그때 가서 생각할게요. 지금은 안 팔아요. 중개인들이 돌아간 후 정희는 불안했다. 협박처럼 들렸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그날 밤 CCTV에 또 누군가 찍혔다.
마스크를 쓴 남자가 대문 앞을 어슬렁거리다가 돌아갔다. 정희는 그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다. 할머니, 이거 분명히 계획적인 것 같은데요. 정식으로 고소하시는 게 어때요? 경찰이 조언했다. 정희는 고민했다. 고소까지 가면 일이 커지는 것이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계속 괴롭힘을 당할 것 같았다. 정희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제는 아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민호야, 엄마 좀 도와줄래? 민호는 다음 날 바로 내려왔다. 정희는 그동안의 상황을 설명했다. 민호는 분노했다. 이게 말이 돼요? 엄마 집을 빼앗으려고 이런 짓을 하다니. 민호야, 진정해. 우리가 냉정하게 대처해야 해. 민호는 변호사 친구에게 연락했다.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는 명확하게 답했다. 증거를 확보하세요. CCTV 영상, 협박 내용, 모든 기록을 남기세요. 그리고 절대 집 팔지 마세요. 개발 계획이 있다면 보상금이 훨씬 많을 겁니다. 민호는 그 조언을 정희에게 전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엄마가 끝까지 버틸게. 민호는 며칠 동안 정희와 함께 지냈다. 밤에는 교대로 집을 지켰다. 다행히 그 사이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민호가 서울로 돌아가기 전날 둘은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정말 여기서 계속 사실 거예요? 그래. 여기가 엄마 집이야. 위험한데. 민호야, 엄마는 평생 남 눈치 보고 살았어. 시댁 눈치, 남편 눈치. 이제는 엄마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이 집은 엄마한테 특별해. 할머니가 물려주신 집이고 선조들이 지켜온 집이야. 민호는 엄마의 단호한 눈빛을 보았다. 예전의 엄마가 아니었다. 훨씬 강해져 있었다. 알겠어요. 엄마가 결정하신 거면 제가 도울게요.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맙다, 아들. 민호가 떠난 후 정희는 혼자 남았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이 있었고 아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신이 있었다. 정희는 지하 저장고로 내려갔다. 금붙이 상자를 꺼내 들여다보았다. 증조 할머니가 목숨 걸고 지킨 것들. 할머니가 평생 지킨 집. 할머니, 제가 꼭 지킬게요. 누구한테도 빼앗기지 않을게요. 정희는 상자를 다시 숨기고 지상으로 올라왔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석양이 아름다웠다. 그날 밤 정희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다. 악몽도 꾸지 않았다. 누군가 침입할까봐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 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한 달이 지났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CCTV에도 수상한 사람은 찍히지 않았다. 민호가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경고장을 보낸 것이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았다. 마을에는 평화가 찾아왔다. 정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아침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텃밭을 돌보고 지하 저장고에 저장한 김치를 꺼내 먹었다. 어느 날 아침 김순자 할머니가 찾아왔다. 아침에 우리 마을회관에서 장터 하나 열까 하는디 같이 해볼래요? 장터요? 응. 요즘 도시 사람들이 시골 체험하러 많이 온다 카더라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했어. 정희는 흥미가 생겼다. 장터라. 자신이 만든 김치와 장아찌를 팔 수 있을 것 같았다. 좋아요. 저도 해볼게요. 한 달 후 마을 장터가 열렸다. 서울과 대전에서 사람들이 찾아왔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었다. 정희는 자신이 담근 김치와 고추장, 된장을 내놓았다.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젊은 여자가 물었다. 정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제가 다 담갔어요.
저희 텃밭에서 기른 재료로요. 우와, 대박. 하나 살게요. 김치가 순식간에 팔렸다. 고추장과 된장도 금세 동났다. 정희는 놀랐다. 자신이 만든 것들이 이렇게 인기가 있을 줄 몰랐다. 장터가 끝나고 수익을 정산하니 생각보다 많았다. 50만 원. 하루 만에 번 돈이었다. 김순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봤지? 여기서도 돈 벌 수 있어. 매달 장터 열면 쏠쏠할 거요. 정희는 가슴이 뛰었다. 새로운 가능성이 보였다. 서울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일. 자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고 그것을 팔고 돈을 버는 것. 그날 밤 정희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중학교 이후로 써본 적 없는 일기였다. 오늘 장터에서 내가 만든 김치를 팔았다. 사람들이 맛있다고 했다. 기뻤다. 56에 처음으로 내 돈을 벌었다. 남편 돈도 아니고 위자료도 아니고 내가 직접 번 돈. 이렇게 뿌듯할 수가 없다. 일기를 쓰다가 정희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행복하다는 것을. 이혼 직후에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나고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집이 있었다. 할 일이 있었다. 텃밭을 가꾸고 김치를 담그고 장터에서 팔고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웃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인생이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사는 것. 다음 날 정희는 지하 저장고로 내려갔다. 오래된 문서들을 다시 꺼내 읽었다. 증조할머니의 일기, 할머니 시절의 사진들. 그중 한 페이지에 눈길이 갔다. 1960년 5월 1일. 오늘 처음으로 내가 만든 간장을 시장에서 팔았다. 사람들이 맛있다고 했다. 기뻤다. 남편 없이도 나는 살 수 있다.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 나는 강하다. 정희는 눈물이 핑 돌았다. 할머니도 혼자 살았던 것이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이 집을 지켰던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정희도 그 뒤를 잇고 있었다. 정희는 상자 속에서 금부치를 꺼냈다. 반짝이는 금반지들. 5천만 원의 가치. 하지만 정희는 팔지 않기로 했다. 이건 돈이 아니었다. 이 집의 영혼이었다. 대신 정희는 금반지 하나를 꺼내 손가락에 껴봤다. 딱 맞았다. 마치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았다. 할머니, 이거 하나만 제가 가져도 될까요? 정희는 중얼거렸다. 대답은 없었지만 괜찮을 것 같았다. 할머니도 허락하셨을 것 같았다. 정희는 금반지를 끼고 지상으로 올라왔다. 손가락에 금반지가 햇빛에 반짝였다. 아름다웠다. 석 달 후 정희의 삶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매달 장터가 열렸고 정희의 제품들은 인기였다. SNS에도 소문이 나서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정희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다. 민호가 도와줬다. 할머니의 손맛이라는 이름이었다. 엄마, 주문 엄청 들어오네요. 이거 대박 날 것 같은데요? 민호가 신나서 말했다. 정희는 웃었다. 그래도 너무 많이 받으면 안 돼. 엄마 혼자 만드는 거라 한계가 있어. 엄마, 그럼 직원 한 명 뽑으세요. 직원? 여기서? 네. 마을에 일하실 분 있으면 같이 하면 좋잖아요. 정희는 김순자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는 흔쾌히 같이 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둘은 동업자가 되었다. 1년이 지났다. 정희는 지하 저장고 앞에 서 있었다. 이제는 익숙한 공간이었다. 계단을 내려가면 항아리들이 줄지어 있었다. 김치, 된장, 간장, 고추장. 벽에는 새로운 글귀가 걸려 있었다. 정희가 직접 쓴 것이었다. 여자는 강하다.
혼자서도 살 수 있다. 새로 시작할 수 있다. 2025년 정희. 정희는 그 글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57. 인생의 후반전이 이제 막 절정에 다다르고 있었다. 마당으로 올라오니 민호가 차를 몰고 들어왔다. 뒷자리에는 손주 지우가 있었다. 할머니. 지우가 차에서 뛰어내려 정희에게 안겼다. 정희는 손주를 꼭 안았다. 우리 지우 왔구나.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놨어. 할머니, 저 여기 너무 좋아요. 다음에 친구들도 데려와도 돼요? 그럼 얼마든지. 저녁 식사 자리에 민호 가족, 준호 가족이 모두 모였다. 미국에 있던 준호도 휴가차 한국에 왔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오랜만이었다. 식탁에는 정희가 직접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장아찌, 나물. 모두 정희의 손맛이었다. 어머니, 정말 요리 실력이 늘으셨어요. 이거 식당 차려도 되겠어요. 준호의 아내가 감탄하며 말했다. 정희는 웃었다. 식당까지는 아니고 그냥 우리 가족 먹이는 걸로 충분해. 식사 후 모두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아빠는 어떻게 지내세요?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잘 지내시겠지. 그쪽은 그쪽 인생이야. 엄마는 안 외로우세요? 혼자 여기서 외롭지 않아. 마을 사람들도 있고 할 일도 많고 오히려 서울에 있을 때가 더 외로웠어.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하고 평온했다. 아이들은 엄마가 정말 괜찮다는 것을 알았다. 밤이 깊어지고 아이들이 모두 잠들었다. 정희는 혼자 대청마루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다. 여보. 정희는 중얼거렸다. 남편을 부르는 게 아니었다. 3년 전 돌아가신 재훈의 외할머니를 부르는 것이었다. 할머니, 제가 이 집 잘 지키고 있죠? 처음엔 걱정했는데 이제는 정말 좋아요. 여기가 제 집 같아요. 아니, 정말 제 집이죠. 바람이 불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했다고. 고맙다고. 정희는 손가락에 금반지를 만졌다. 반짝였다. 달빛에 반사되어 더 아름답게 빛났다. 이혼 위자료로 받은 100년 된 집. 처음에는 원망스러웠다. 서울 아파트 대신 낡은 시골집이라니.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이 집이 정희에게 준 것은 집 그 이상이었다. 자유였고 독립이었고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이었다. 56에 찾은 진짜 나. 정희는 미소 지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응원하는 것 같았다. 앞으로의 인생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내일도 해가 뜰 것이다. 정희는 일어나 텃밭에 물을 주고 김치를 담그고 주문받은 제품을 포장할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마을 사람들과 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평범한 하루. 하지만 정희에게는 기적 같은 하루. 고맙습니다. 정희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할머니에게인지 하늘에게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인지. 하지만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정희가 행복하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정희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펴고 누웠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다. 눈을 감자 금세 잠이 들었다. 악몽은 없었다. 두려움도 없었다. 그저 평온함만이 있었다. 그리고 내일을 향한 기대가.